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2%를 채우다. 저희가 90분 수업을 이용해가지고 문법하고 독서, 어려운 것들을 6월고사를 대비해가지고 공부를 좀 해볼까 하는데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그 주어진 시간 안에 해설을 다 해드리기가 조금 버거울 정도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해설 영상을 가볍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려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 영상이니까요.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뭔가 좀 어려웠거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활용하시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찾아올 거. 알겠지?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윗글을 참고해가지고 보기에 기역부터 미음에 들어갈 예문을 고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요거야 거기 있는 걸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하나씩 넣어보시면 정답이 4번이 된다는 거 바로 아실 텐데 이 곡이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다. 근데 여러분 리을은 그 위에 보시면 불다 1-2의 사동사라 그랬고 불다 1-2가 뭔지 봤더니 관악기를 입에다 대고 숨을 내쉬어 소리를 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관악기라는 것은 피리, 리코더 말 그대로 관이 있는 악기를 뜻하는데 지금 4번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1번의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죠. 요걸 틀린 학생들은 그걸 갖다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건데 이런 문제에 익숙하지 않아서 틀렸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번 문제는 사실은 틀린 학생들 조금 반성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냐면 보기에 핵심이 되는 사항이 있고 그 정보를 이해하시기만 하면 정답을 맞추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앞에 있는 글을 꼼꼼히 읽으셨다면 핵심이 되는 사항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느냐. 앞에 2페이지 부분에 밑에서 2, 4, 6, 8, 10개 올라가시면 학생 2 다음에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피동사와 사동사를 잘 구별했네요 이렇게 돼 있고 일반적으로 피동사는 자동사라 목적어가 필요 없고 여러분 피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다는 말의 밑줄이죠. 그 다음에 목적어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은 목적격 조사인 을, 를 이렇게 되면 되죠. 모르는 학생들 적으시면 되지. 목적격 조사, 목적어에다가 화살표 빼셔가지고 을, 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동사는 타동사라 목적어가 필요하다. 여러분 역시 그거 밑줄 그으시면 되죠. 즉 사동사는요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을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놓고 여러분 2번을 보시면 그래서 그 뒤에 물론 목적어 유무로 사동사, 피동사가 다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 되는 건 아닌데 되긴 된다 뭐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 2번의 동그라미 5번 한번 봐봐. 은행에 집을 잡히고 을 목적격 조사 목적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사동사가 되는 게 맞죠. 근데 그 오른쪽에 이 집은 담보로 은행에 저당이 잡혔다. 요거 어디에도 을이 없죠.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럼 요거는 피동사 괜찮네.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거지. 4번도 봐봐. 동생이 종이 비행기를 날려보냈다. 를 목적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사동사가 될 수 있는데 오른쪽에 종이 비행기가 바람에 날려 사라졌다.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그 녀석은 피동사가 되는 게 맞지. 그렇게 해서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을를 찾아가 보시면 정답이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1번 양손에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여러분 보따리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는 거잖아요. 을이 안 보이잖아. 요 녀석은 피동사로 가는 게 맞죠. 또 친구에게 꽃을 등장했죠. 목적어가 있는 거니까 요 놈은 사동사로 옮기는 게 맞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보기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거 앞으로 이 연습을 계속 하겠습니다만 이 연습할 때 보기 안에 핵심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잘 골라내는 힘 이게 또 저희에게 필요한 일이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사실 여러분 3번 문제는 아주 기본이 되는 문제잖아. 음운의 변동 규칙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강조한 부분이니까 아마도 잘 풀지 않았을까. 하지만 여러분 혹시나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선생님이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세요. 일단은 꽃잎을 한번 볼까요? 꽃잎은 고기에 꽃잎이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봤더니 첫 번째는 꽃잎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치읓, 받침으로 쓰이는 치읓은 디귿으로 가는 게 맞죠. 여러분 받침의 발음과 관련된 규칙은 무슨 규칙? 음절 끝소리 규칙. 그러니까 일단 음절 끝소리 규칙 하나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꽃하고 잎 두 가지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잖아. 자, 두 가지가 붙어서 만들어진 복합어일 때 앞에 받침이 있고 뒤에 이야 요 유가 오면 니냐 뇨뇨 뉴로 바뀐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 이게 바로 뭐냐면 니은이 첨가되는 니은 첨가 현상이잖아. 그래서 여기 이가 니로 변했으니까 보시다시피 니은이 첨가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음절 끝소리 규칙하고 그 다음에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이 있었던 거지. 자, 그런데 요게 끝이 아닌 게 여기 있는 디귿이 니은이나 미음 앞에서는 니은으로 한 번 더 변해서 최종 결론은 꽃잎 이렇게 갑니다. 자, 요거 디귿이 니은이나 미음 앞에서 니은으로 변하는 거, 요 현상이 뭐냐면 비음화 현상이잖아. 비음화. 그치? 음절 끝소리 규칙, 첨가, 비음화 세 가지가 쓰였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비음화가 뭔지 모르는 학생들 꼭 복습하셔야 돼요. 제일 많이 나오잖아.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이나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1번의 물엿을 좀 보세요. 물엿은 굳이 제가 가볍게 보여드리자면 물엿, 일단 둘로 쪼갤 수 있느냐? 물 플러스 엿으로 쪼갤 수 있죠. 그런데 앞에 받침이 있고 이야 요요 유 중에 여가 나왔으니까 요게 녀가 되는 니은 첨가가 쓰였겠죠. 그 다음에 시옷은요 음절 끝소리 규칙상 디귿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물, 엿 이렇게 되는 건데 끝이 아닌 것이 여기 있는 니은은 리을 앞에서 리을로 한 번 더 변합니다. 요게 뭐냐면 유음화 현상이죠. 유음화 기억 안 나면 또 책을 찾아보고 복습해 보셔야 돼요. 니은이 앞이나 뒤에 리을이 오면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까? 여기 유음화 하나 쓰였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음절 끝소리 규칙 쓰였었고, 그 다음에 여기 니은 첨가도 하나 있었죠. 그렇잖아? 그러면 음절 끝소리 규칙, 첨가, 유음화 이렇게 쓰인 거니까 여기서 찾는 첨가하고 음절 끝소리 규칙은 맞는데 비음화가 안 맞아서 안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영업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한번 해볼까요? 영업용, 영업용. 자, 일단 둘로 쪼갤 수 있느냐? 영업 플러스 용으로 쪼갤 수 있고 받침이 있고 이야 요요 유 중에 요가 나왔으니까 이게 뇨가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니은 첨가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비읍은 니은이나 미음 앞에서는 미음으로 변해야 되니까 영업용 이렇게 가는 거죠. 어쨌든 쓰인 것은 비음화, 니은 첨가 두 개인데 음절 끝소리 규칙이 빠졌네. 안 되겠지. 3번 한여름. 여러분 요거는 특별한 거 없죠. 한여름인데 둘로 쪼갤 수 있느냐? 한 플러스 여름으로 쪼갤 수 있고 받침이 있고 이야 요요 유 중에 여가 나왔으니까 요게 녀로 바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첨가만 하나 더 쓰인 거지. 자, 그 다음에 4번 꽃망울인데요. 꽃망울은 여러분 일단 꽃망울은 여기 있는 치읓이 음절 끝소리 규칙상 뭐로 가야 되냐면 디귿으로 가야 되고 요게 또 끝이 아닌 게 디귿이 니은이나 미음 앞에서는 니은으로 한 번 더 변해야 되니까 꽃망울 이렇게 가겠네요. 그러면 음절 끝소리 규칙 하나 있었고 디귿이 미음 앞에서 니은으로 변하는 비음화도 있었으니까 음절 끝소리 규칙하고 비음화는 있는데
첨가는 없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결국 마지막에 밭니랑이 되는데요. 그 녀석 보자면 밭 플러스 이랑인데 끊을 수 있느냐? 두 개로 쪼갤 수 있다. 앞에 받침이 있고 이야 요요 중에 이가 나왔으니까 니로 바뀌는 일단 니은 첨가.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티읕은요. 음절구 소리 규칙상 디귿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 게 디귿이 니은이나 미음 앞에서 니은으로 한 번 더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음절구 소리 규칙이 있고 니은 첨가 있고 마지막으로 비음화까지 쓰였으니까 이 녀석이야말로 세 가지가 다 들어간 겁니다. 요 정도면 자세하다고 할 수 있는 학생도 있는데 요것도 빠르다고 하는 학생도 있겠지.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선생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반드시 묻고 음운의 변동 규칙 정도는 안 틀리고 풀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실 거. 요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요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늘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대로 국어 문제를 잘 푸는 능력의 핵심은 뭐냐면 꼭꼭 씹어가지고 쪼개 읽는 것이니까 여기서도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모르는 개념이 있다면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자, 1번부터 바로 볼까요? A에 보면 이어진 문장의 앞 절 부분에 자, 그럼 한번 봅시다. A가 난 요즘 진학 문제로 고민이 많은데 넌 어때? 이렇게 돼 있죠. 자, 4번에 A 부분 한번 볼까요? 난 요즘 진학 문제로 고민이 많은데 넌 어때? 이렇게 한 줄로 쭉 길게 늘었으면 선생님 설명하기가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바꿔볼까? 고민이 많은데 넌 어때? 선생님이 지금 밤 늦은 시간에 카메라를 고정해 놓고 찍는 거라 내가 어디까지 나오는지가 정확하게 잘 안 잡혀가지고 나중에 불편하면 얘기해라 얘들아. 일단 한번 봅시다.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요 문장에서 이어진 문장의 앞 절 부분 그랬으니까 요 문장이 이어진 문장이고 앞과 뒤로 쪼갤 수 있다는 건 알겠지? 그러면 어디서 쪼개겠어? 우리가 굳이 국어 시간에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국말을 쓰는 한국 사람들인지라 저희는 느낌적으로도 알 수 있죠. 당연히 뭡니까? 여기서 끊겠죠. 난 요즘 진학 문제로 고민이 많다. 너는 어떠냐? 요렇게 두 개의 문장일 거 아니야? 그 중에 앞 절 부분에 안긴 문장이 들어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일단 이어진 문장은 겹문장이니까 안긴 문장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안긴 문장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겹문장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긴 문장이 있는지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안긴 문장이 어떤 안긴 문장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명사절로 안길 수도 있고 관형사절로 안길 수도 있고 관형절, 부사절로 안길 수도 있고 서술절로 안길 수도 있고 인용절로 안길 수도 있죠. 근데 요 앞에서 혹시 그렇게 안겨 있는 게 있느냐? 기억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시면 서술절로 안긴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찾기로 했느냐? 서술절로 안긴 문장은 특이하게 주어가 두 개, 그 다음에 서술어가 하나인 독특한 문장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앞부분에서 요즘 진학 문제를 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어지. 그 다음에 고민이, 여러분 주어일 때 은는 이가 이런 조사 붙는 거니까 고민이 주어잖아요. 많다, 서술어. 주어가 두 개, 서술어가 한 개인 문장이니까 당연히 맞는 거죠. 뭘로 안긴 문장? 서술절로 안긴 문장. 이어져 있으니까 겹문장 맞고. 알겠죠? 잘 따져보면 되는 거야. 요 앞절에서는 주어가 두 개, 서술어가 하나니까 서술절로 안긴 문장이에요.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상담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B인데요. 상담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긴 거지.
여기에 보조동사나 보조형용사가 각각 하나씩 쓰였느냐? 그러면 보조동사나 보조형용사는 그 앞에 본동사하고 본형용사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 보는데 상담해, 보다 그랬으니까 요게 본이고 요게 보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좋지 않다 그랬으니까 좋다 하고 않다 요게 본, 요게 보조 그렇지 않겠어? 근데 상담하다가 동사니까 여기 보다는 보조동사로 붙은 거고 좋다는 형용사니까 않다는 보조 형용사로 붙는 거겠죠. 요렇게 두 가지가 붙었을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여러분 보조동사, 보조형용사를 찾으라고 했으니 본동사, 보조동사, 본형용사, 보조형용사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였는지를 찾아보셨어야 되죠.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이어진 문장의 종속절 안에 관형절하고 서술절이 들어있느냐? 그럼 한번 볼까요? C는 난 특별히 좋아하는 일이 없으니까 천천히 찾아볼까 해 뒤로 이어지는데 이어진 문장의 종속절 아니니까 요 앞에 없으니까 여기까지가 종속절.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뒤에 어쩌냐? 천천히 찾아보겠다. 뭐 이런 말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요쪽이 핵심이 되는 주된 내용이고 요 앞에는 이유가 되는 종속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관형절하고 서술절이 있느냐? 일단 서술절은 방금 찾는 거 배웠잖아. 주어 2개, 서술어 1개. 그러면 나는 주어. 그 다음에 일이 주어죠. 있는 이 가니까. 그 다음에 없다, 서술어. 그러면 주어가 2개, 서술어가 1개니까 서술절로 안겼죠. 관형절은 있느냐? 요거 좋아하다, 좋아하는 일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관형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됐네 이렇게 판단하고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 종속절과 주절에 각각 보조 용언을 하나씩 갖고 있는 이어진 문장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게 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마 엄청 헷갈리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이어진 문장의 밑줄을 긋고 생각해 보면 이어진 문장은 문장 관련해서 저희가 배울 때요.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따지면 어디에 들어가냐면 혼문장에 들어가요. 겹문장에 들어가요. 이어진 문장이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2개, 서술어가 1개일 때 이야기죠. 그러면 거기 한번 보세요. D에 해당하는 문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부터 생각해 본 다음에 불안하네. 여기 좀 끊어볼까? 다음에 관련 학과를 찾으려고 해.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는 그랬으니까 주어죠. 그 다음에 내가라는 주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가만히 봤더니 서술절로 안긴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 일은 일인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일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관형절로 쓰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부터 생각해 본 다음에 여러분 요것도 다음은 다음인데 생각해 본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도 사실은 관형절, 다음이라는 명사를 꾸민 거죠. 그러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부터 생각해 본 다음에 요 부분을 통째로 이렇게 묶어버리고 생각한다면 주어, 관련 학과를 목적격 조사가 들어갔으니까 목적어 찾으려고 한다. 요게 서술어가 되죠.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가 1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어진 문장 거기에 나와 있는 겹문장이 아니라 혼문장인데 중간에 꾸며주는 관형절이 2번 들어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관형절과
종속절과 주절에 보조 용언을 하나씩 갖고 있는 이어진 문장이 아니고 혼문장인 거예요. 혼문장. 하나의 문장. 어떻게 생겨있는? 관형절만 2개 있는. 이해되죠? 그래서 거기 이어진 문장. 마치 이것을 겹문장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알겠지? 5번. 민수도 비슷한 고민을 하던데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봐. 너와 하고 민수룰이 생략되어 있느냐? 집어넣어 보면 되죠. 민수도 너와 비슷한 고민을 하던데 비슷한 앞에 너와가 생략된 거지. 그 다음에 한번 만나서 앞에는 민수를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너와 민수를 생략되었다는 말이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 4번이에요. 자, 여러분 대단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차근차근 해보셔야 되는데 특히 문장 관련해 가지고 머릿속에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문제에 막상 적용하려니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연습이 더 필요하다는 거다. 조금만 더 연습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5번으로 갑니다. 보기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첫 번째 너기샤대, 그 다음에 니라샤대에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두음법칙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요 정도 규칙은 아마 다 아실 건데 혹시나 모르시면 정리하셔야 돼요. 이 두자가 무슨 두자라 그랬냐면 머리 두자라 그랬죠. 머리두. 그래서 저희가 무슨 예를 하나 기억하기로 했냐면 요게 한자로 계집 녀자인데요. 이게 실제로 우리 이 국어에서 구현되면 이게 머리 부분으로 오게 되면 여자가 아니라 여자 이렇게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여기는 니은이 살아있고 여기는 니은이 빠졌잖아. 니은이 살아있는 것은 두음법칙이 안 쓰이니까 그런 거고 요렇게 바뀌면 두음법칙이 쓰인 거죠. 니은이 빠지면. 그러니까 거기 너기샤대 그 다음에 니라샤대는 모두 니은이 살아있으니까 두음법칙이 안 쓰일 때가 맞아요. 알겠지? 자, 두 번째, 너기샤대와 니라샤대는 모두 주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건 여러분 머릿속에 암기된 사항이어야 더 좋지. 뭐냐? 주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현대국어에서는 뭐가 쓰이냐면 시자가 쓰이죠. 시자가. 주었다가 아니라 주시였다. 하였다가 아니라 하시였다. 시자가 들어가면 높임이 되는데 중세국어 때는 하나 더 있죠. 샤. 그래서 거기 너기 샤대, 니라 샤대. 샤가 들어갔다는 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인데요. 3번을 잠깐 건너뛰고 5번을 먼저 볼게요. 묻자바샤대, 밭자바에는 모두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에 밑줄 긋고 그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좀 적어보면 세 가지라고 선생님한테 배웠지. 삽, 잡, 잡 이렇게. 요게 Z 발음 나니까 잡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삽, 잡, 잡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보여드리자면 자, 여기서 4번, 5번이 동시에 풀릴 것 같은데 하나만 거기 예를 들어 볼까? 뭐가 있냐면 거기 보면 묻자 바샤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요게 지금 뭐가 돼 있는 거냐면 이어적기 돼 있는 거죠. 자, 설명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어적기가 있고 끊어적기가 있고 거듭적기가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 이해하시면 편한데 끊어적기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요게 지금 저희가 쓰는 거죠. 사람 이 이렇게 사람하고 이를 딱 끊어서 보여주는 거. 그러면 이어적기는 뭐냐면 발음 나는 대로 가는 거니까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 거듭적기는 참고로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미음이 말 그대로 거듭 적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원래 요 비읍이 어디가 위치하던 애냐면 여기 받침으로. 그러니까 무짭 아샤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어적기 되는 거니까 요게 옆으로 이어적기 되는 거니까 요게 옆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이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번에 이어적기가 맞는 말이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잡이 있으니까 맞는 거죠.
그 뒤에 보면 밭 잡아도 똑같은 거겠죠. 밭 다음에 나오는 잡, 그게 객체 높임 선호말어미인데 이어적기로 넘어간 거지. 그래서 4번에 이어적기가 쓰였다는 것도 맞고 5번에 객체 높임 선호말어미가 쓰였다는 말도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이 이제 3번인데 3번 하나만 마무리로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어두자음군이 쓰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저희가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요 녀석이겠죠. 여기서 요 녀석. 요 녀석. 비읍 아래 이음이 있는 요 녀석. 이름이 뭐였냐면 순경음 비읍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 옛 기억을 이렇게 떠올려 봅시다. 저희가 옛날에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연서법하고 병서법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요거는 표기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연서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위아래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순경읍 비읍 같은 게 대표적인 연서법입니다. 병서는 옆으로 나란히 쓰는 건데 요게 종류가 각자병서하고 합용병서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각자병서는 같은 걸 연달아 쓰는 거고 합용병서는 다른 걸 연달아 쓰는 겁니다. 예를 보여드리면 쉽죠. 예를 들어 드리면 꿈 요렇게. 그래서 요거 쌍기역 같은 게 연달아 두 번 나오면 요거 각자병서예요. 합용병서는요. 꿈을 쓰자면 요렇게 쓰는 거예요. 수금 뭐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시옷 기역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고전 시가 같은 거 문제 풀 때 보통 요거 시옷은 생각하지 않고 기역을 그냥 쌍기역이라고 생각해서 꿈, 현대어에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야 해석이 잘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다른 걸 연달아 옆으로 나란히 쓰는 걸 합용병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받침은 지금도 겹받침이라고 남아있는데 이 초성, 머리 부분에 쓰는 건 없죠. 이 초성 부분에 쓰이는 합용병서 요걸 뭐라 그러기로 했느냐? 어두자음군이라고 하기로 한 거잖아. 어두 단어 머리 부분에 자음이 무리군자, 무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3번에서 순경음 비읍이 등장했는데 이건 연서법으로 쓴 거고 여기 어두자음군은 병서법으로 쓴 거니까 둘은 결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3번에 있는 것처럼 그 녀석해서 어두자음군이 쓰였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이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하나씩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문법 봐주시고 저희가 이 연습을 앞으로 계속 할 건데요. 사실은 문법 부분이 어렵긴 어렵죠. 3월고사가 끝나고 6월고사를 대비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습을 충실히 좀 더 합시다. 자, 그 다음에 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어려운 6문제가 딸려있는 긴 독서 연습하려고 글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매년 해보면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자꾸 연습하기 때문에 실력이 더 늘어가지고 수능 보는 11월까지 가면 수능을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선생님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아주 졸립고 힘들 수 있습니다만 힘을 좀 내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 그 6문제 중에 늘 마지막에 무슨 문제가 있기 마련이냐면 단어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신다고 하셔도 혹시나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을까 봐 여기가 두려워서 손이 안 가실 때 마지막 문제 하나는 꼭 건드리고 가셔야 돼요. 단어 문제 2점. 여러분 실제 수능에서 2점은 아주 큰 점수니까 반드시 아시겠죠? 그러면 11번 문제를 보시는데요. 다 풀어보셨죠? A부터 E의 문맥적 의미를 활용해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답 찾기 너무 쉽잖아. 정답은 4번이죠. 그 해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앞에 그 D에 있는 해독은 저희가 찾아보면 뭐 슈퍼컴퓨터를 동원해도 그 해독에 수십 년 이상이 걸린다 그래가지고 암호를 풀어내는 해독이잖아. 그런데 4번은 뱀에게 물려가지고 해독하는 거니까 거기는 독을 풀어주는 거니까 완전히 틀리지. 정답은 일단 4번 이렇게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여러분 이제 문제를 푸는데요. 선생님이 늘 말씀드리는 대로 글이 길어졌기 때문에
다 읽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앞에 있는 정보가 잘 기억이 안 나시니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지워나가는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풀기로 약속을 했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밑줄을 그을 때는 반복되는 단어들 그것들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반복되는 단어나 그 단어와 연결된 어떤 내용들에 포커스를 맞춰주실 것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가단락부터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시태그 기호 쓰지요.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세요.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19세기 말은 시간과 관련된 말이니까 네모죠.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물리학자들은 뉴턴의 고전역학가 뉴턴 유명한 사람이니까 동그라미죠. 뉴턴 그 다음에 맥스웰의 전자기학만으로 여러분 맥스웰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맥스웰도 당연히 동그라미겠죠. 맥스웰의 전자기학만으로 세계의 모든 양상을 기술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거 세 개만 가지고도 저희는 이 내용을 조합할 수 있죠. 첫 번째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19세기 말 뉴턴 맥스웰이잖아. 연결해보자면 19세기 말은 누가 지배했던 시대인 거야? 뉴턴의 생각과 맥스웰의 생각이 지배했던 시절인 거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결해가면서 이해하면서 읽어가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찾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 반드시 찾아주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나 기존의 물리 이론으로는 전자나 광자들의 세계를 설명할 수 없었고 여러분 고수라면 그 부분을 안 놓쳤겠죠. 설명할 수 없다는 거 아래 보시면 아래 뭐라고 적어보시냐면 그게 뭐가 됩니까? 설명할 수 없다. 문제점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는 문제점을 발견했으니 반드시 뭐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해결책에 해당하는 녀석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저희는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 뒤를 봤더니 이에 미시세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해결책으로 뭐가 나오느냐? 양자역학이 등장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양자역학에다가 당연히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해결책이 우리한테는 중요하니까. 그 다음 오늘날 양자역학은 반복되죠. 역시 밑줄입니다. 양자 컴퓨터, 양자 메모리, 양자 암호화 기술, 양자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전부 밑줄이죠. 그러면 요 다음에 밑줄을 그으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양자 컴퓨터, 양자 메모리, 양자 암호화 기술까지 쭉 밑줄이죠. 등에 적용되어 기존 기술들의 성능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여기까지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것만 연결하셔도 첫 단락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긴 하죠. 19세기 말 뉴턴이나 맥스웰의 시대였는데 문제점이 있었대요. 설명을 못하는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해결책으로 뭐가 나온 거야? 양자역학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걸 기반으로 양자 컴퓨터, 양자 메모리, 양자 암호화 기술도 있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요약 가능합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들을 가지고 글을 정리하는 훈련도 저희가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자, 그래놓고 여러분 이게 이제 6번 문제가 지워가는 형태로 풀 수 있는 거니까 6번에서 몇 번을 지울 수 있는지 보는데 2번에 보면 반가운 글자 맥스웰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그래서 맥스웰의 전자기학만으로는 입자들의 중첩 상태와 붕괴를 설명할 수 없었다. 맥스웰이 설명할 수 없다는 내용은 있었죠. 근데 그 중간에 입자들의 중첩 상태와 붕괴라는 말은 아직은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도 여러분 맥스웰은 설명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가에 있었다는 건 저희가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그 2번 선택지 옆에다가 가라고 적어놓고 가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달락으로 갑니다. 고전역학에 따르면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를 안 놓치려고 애를 쓰는 연습을 많이 한 학생은 사실 고전역학이라는 단어도 어딘가에서 봤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어디냐면 제일 첫째 줄에 뉴턴 옆에 보면 고전역학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역학에 따르면 이 말은 바꾸면 뉴턴에 따르면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어떤 대상의 운동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관측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랬습니다. 아직 핵심이 되는 게 뭔지 잘은 모르겠죠. 대상이라는 말 정도가 반복되긴 했는데 핵심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런데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성 원리에 따르면 하이젠베르크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동그라미고 입자의 위치와 속도는 동시에 여러분 위치와 속도가 동시에 요 말은 첫 번째 문장에도 있고 두 번째 문장에도 있다는 거 눈에 띄십니까? 그래서 반복되고 있으니까 나의 1번 문장과 2번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위치와 속도 동시에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 위치와 속도는 동시에 측정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요게 측정이 안 된다는 내용. 요게 핵심이었습니다. 그치? 반복되니까 놓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이죠. 입자의 위치를 파악하려면 여러분 위치라는 말 반복되네요. 밑줄이죠. 위치를 파악하려면 빛을 쏘고 그 빛이 돌아오는 걸 관측해야 되는데 빛이라는 말 반복되는 거 눈에 보이십니까? 빛. 그런데 그 빛의 파장이 여러분 빛이 문제가 아니라 빛의 파장이 문제군요. 그 빛의 파장이 입자의 크기보다 크면 정확하게 위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파장이 짧은 빛을 써야 된다. 빛의 파장이 짧은 빛을 써야 된다. 짧은 빛. 뭐 이렇게 가봅시다. 그 다음 볼게요. 그런데 파장이 짧은 빛. 요거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빛의 파장이 짧은 빛이면 에너지가 크므로 빛의 알갱이인 광자가 전자와 충돌하게 되면 이로 인해 전자의 속도가 변한다. 여러분 말이 너무 어려워서 따라가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위치라는 말은 여기에 나와 있고 속도가 아직 안 나왔는데 요걸 쭉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속도가 변한다는 말이 있다는 거. 속도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요거를 안 놓치고 찾으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위치를 연속적으로 파악해야. 위치 또 나왔죠? 위치를 연속적으로 파악해야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속도라는 말 또 나왔습니다. 위치 파악이 돼야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위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속도의 오차가 커진대요. 여러분 속도라는 말이 또 나왔으니까 저걸 찾으려다 보면 뭐가 커지느냐? 속도의 오차가 커지게 돼 있답니다. 속도가 변한다. 속도의 오차가 커지게 된다. 다 비슷한 말이겠지. 그러면서 그 다음 즉 위치의 오차와 속도의 오차를 곱한 값은 항상 특정한 값보다 클 수밖에 없다. 아주 어려운 말이 나왔죠. 위치의 오차하고 속도의 오차를 곱하면 특정한 값보다 클 수밖에 없대요.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읽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참 어려운데요.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몇 번에 있냐면 7번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 여기도 정리를 한번 하고 갈까요? 위치와 속도는 동시에 측정할 수 없대요. 하이젠베르크라는 아저씨의 말씀입니다. 위치 왜 그러느냐?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잖아. 위치를 일단 측정하려면 재려면 빛이 필요한데 파장이 짧은 빛을 써야 된대요. 그런데 파장이 짧은 빛을 사용해 갖고 위치를 찾으려니까 뭐가 변해버려요? 속도가 변해버립니다. 말을 한번 바꾸어서 더해줬는데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속도의 오차가 커진다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위치를 재려다 보면 속도의 오차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놓고 마지막 기억 부분에 아주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내놓고 7번 문제를 풀라고 돼 있는데요. 일단 순서상 나달락에서 지울 수 있는 게 6번에 있는지 봤어요. 근데 아쉽게도 6번에서는 나에서 지울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7번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보는 건데 이 마지막 기억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거. 첫 번째, 입자의 위치와 속도는 다른 시점에 측정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동시에 측정이 안 되니까 다른 시점으로 측정할 수는 있는 건가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위치를 재려면 속도의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측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만 안 되고 다른 시점에서는 된다는 말이 아니라 위치를 재려면 속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측정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1번은 다른 시점에서 측정하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볼게요. 입자에 관한 측정 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위치를 재려면 속도에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못 잰다. 못 잰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2번이죠. 그래서 2번은 일단 문제가 없습니다. 3번 볼까요? 측정에 사용되는 빛의 파장이 길수록 여러분 지금 저희가 짧은 빛 찾고 있잖아요. 안 맞죠? X. 4번입니다. 빛 이외의 다른 측정 수단을 사용하면 입자의 운동 상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그럼 뒤집으면 빛을 사용하면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느냐? 빛을 쏘도 안 되는 문제란 말이야. 4번도 안 돼요. 5번 볼까요? 입자의 운동 상태를 측정할 때 위치의 오차가 커지면 속도의 오차가 커지냐? 위치를 정확히 재려고 위치의 오차를 줄이려다 보면 속도의 오차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의 오차가 커지면 속도의 오차가 커지는 게 아니라 위치의 오차를 줄이려다 보니 속도의 오차가 커지는 거예요. 안 맞는 거잖아.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게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습니다. 생각하기 아주 어려운 거였는데요.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 주시고. 자, 어쨌든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위치와 속도는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거고 그 밑에는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줬는데요. 위치를 재려다 보면 속도에 오차가 생겨서 그런데요.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힘들어서 벌써 포기하고 싶은 학생들 있죠? 조금만 더 참아야 된다. 진짜가 이제 남아있거든. 다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측하지 않는 시점의 입자는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지니고 있을까? 의문문으로 된 문장은 무조건 밑줄이죠. 여러분 그거 밑줄입니다. 다. 그러면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지니고 있을까? 이렇게. 요거 의문문.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문장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죠. yes, 가지고 있다. no,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근데 그 다음 뭐가 답인지를 기다려봤더니 양자역학의 주류적 입장인 코펜하겐의 해석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코펜하겐 유명한 아저씨니까 동그라미고 답이 바로 나왔죠. 그렇지 않다고 본다. no가 답이었어요.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가지고 있느냐? no. 여기까지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입자는 입자로서의 성질뿐만이 아니라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데 이 해석에 따르면 파동들이 겹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말이 어려우니까 근데 파동이라는 말이 보이십니까? 두 번 반복되는 거 보이십니까? 파동 밑줄이죠. 입자에는 그런 것처럼 입자에는 가능한 여러 상태들이 중첩되어 있다. 눈에 띄는 단어가 여러분 뭡니까? 입자들이 파동처럼 중첩되어 있다는 거죠. 주목하라고 특별히 요거 작은 따옴표도 해줬잖아요. 요게 핵심 단어가 될 거라는 건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예를 들어 보여주는 문장은 핵심 뼈대가 아니라 핵심을 쉽게 이해하려고 덧붙여주는 살이니까 괄호로 묶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괄호 묶어볼게요. 하나의 입자는 2분의 1의 확률로 어떤 위치에 있는 상태와 또 다른 위치에 있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을 수 있다. 중첩에다가 밑줄 반복되니까 결국 어떤 입자든 중첩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입자를 관측하는 순간 입자의 위치는 2분의 1의 확률로 두 위치 중에 하나로 확정된다. 그러니까 여러 개로 중첩되어 있다가 관측하게 되면 하나로 확정된대요. 그 다음 부분 볼게요. 이렇게 여러 상태의 중첩에다가 또 밑줄이죠. 관측에 의해 관측이라는 말도 또 나왔죠. 밑줄 하나의 상태 혹은 일부 상태의 중첩으로 확정되는 거. 확정이라는 말도 또 나왔죠. 밑줄 이것을 붕괴라고 한다. 그러면 중첩되어 있는 것이 관측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로 확정되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붕괴라고 한다. 붕괴는 또 작은 따옴표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만 찾아왔더니 결국 요렇게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입자는 중첩되어 있는데 관측하게 되면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로 확정되게 돼 있어요.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로. 그거를 뭐 붕괴라고 한다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도 볼까요? 빛 역시 관측 이전에는 중첩이다. 빛도 중첩이었대요. 또 반복되죠. 그 다음에 빛은 진행 방향에 수직한 모든 방향으로 진통할 수 있는데 관측 이전에는 모든 진동 방향이 중첩된 상태다. 중첩 또 나왔지? 수평 편광 필터에 빛을 쏘이면 그 빛은 진동 방향의 평면에서 수평으로 진동하는 빛으로 붕괴된다. 붕괴라는 말 또 나왔죠. 근데 여기는 관측이 아니라 중간에 뭘 썼어? 수평 편광 필터라는 걸 썼죠. 요걸 쓰게 되면 붕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관측하고 수평 편광 필터가 같은 거지. 그치? 그 다음 빛을 편광 필터에 통과시키는 것은 빛을 관측하는 생이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이다. 똑같다는 말까지 나와 있군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단락도 정리됐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밑줄 그었던 거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지니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요 개념을 설명해 줬는데 중첩 여러 개가 뭉쳐 있는 것이고 그게 관측되면 하나가 되는 게 붕괴. 근데 빛의 경우는 수평 편광 필터를 지나면 관측되는 것과 똑같아 가지고 붕괴가 일어난대요. 자, 여러분 6번에서 지울 수 있는 게 있느냐? 1번에 봤더니 중첩돼 있던 광자가 편광 필터를 통과하는 순간 붕괴가 일어난다. 이 말 찾을 수 있죠. X 거기서 지워지는 겁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라달락 갑니다. 입자들이 중첩 상태에 있다는 점은 그렇죠. 중첩이라는 말 또 나왔으니까 밑줄 긋고 가셔야 되는 거죠. 자, 란데 중첩이라는 말 또 나왔고 입자가 중첩 상태에 있다는 점은 다양한 정보기술에서 활용되고 있다. 거기는 뭐 활용이라는 단어 정도가 핵심 단어겠지. 중첩이 활용되고 있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컴퓨터 간에 주고받는 정보를 다른 이가 알아내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양자 암호화 기술이 그 예다. 여러분 앞에 나왔던 거 양자 암호화 기술 하나 나왔죠. 역시 밑줄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기존의 암호화 방식은 슈퍼컴퓨터를 동원해도 해독에 수십 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에서 안전한 방식으로 간주되었대요. 해독 아까 우리 봤죠. 그러나 이들 방식은 입자의 중첩을 활용해 동시에 수많은 연산을 처리하는 양자 컴퓨터가 개발될 경우 뭡니까? 익숙한 녀석 나왔죠. 양자 컴퓨터 밑줄 수분 만에 해독이 가능하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고수는 해독이 가능하다 밑에다가 또 썼을 거예요. 문제점 이렇게. 암호를 슈퍼컴퓨터는 상관없는데 양자 컴퓨터가 달려들면 수분 만에 해독을 해버릴 수가 있대요. 그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해결책이 이제 분명히 나올 건데 해결책이 분명히 나올 건데요. 그 다음에 해결책 이에 대비해 도청과 그로 인한 정보 유출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양자 암호화 방식이다. 양자 암호화 기술 요게 결국 해결책이었던 거네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요것만 연결하면 내용 정리할 수 있죠. 중첩된다는 특징을 활용하는 게 있는데 양자 암호화 기술이래요. 이게 기존의 암호화 기술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큰일 나는데 요것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래놓고 라달락으로 지울 수 있는 게 있는지 6번을 다시 보시는 건데 4번에 입자의 중첩 상태를 이용하는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에 비해 동시에 더 많은 연산을 할 수 있다. 슈퍼컴퓨터가 뚫리는데 슈퍼컴퓨터 말고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는 못 뚫는데 양자 컴퓨터는 뚫을 수 있잖아. 기존의 암호화 기술을.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더 많은 연산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맞죠? 거기서 지워지는 거죠. 됐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라달락까지 차분히 잘 읽고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달락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 정보가 참 많아요. 마에 있는 정보 또 정리하고 가봅시다. 자, 마. 양자 암호화 방식에서는 0과 1로 이루어진 정보 전달에 광자를 사용한다. 여러분 일단 광자를 쓴다 그랬으니까 핵심어는 광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정보를 전송하는 값은 수직 필터, 수평 필터, 대각 필터, 역대각 필터를 사용해 정보를 전송하며 그랬습니다. 자, 값이라는 사람이 보낼 때 뭘 쓴다 그랬냐면 수직 필터, 수평 필터, 잘 모르니까 따라가는 수밖에 없죠. 대각 필터, 역대각 필터를 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들 편광 필터를 통과한 광자 중에서 수직과 대각 편광은 0. 자, 여러분 이 중에 수직하고 대각은 0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평 편광과 역대각, 수평하고 역대각은 1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치? 그 다음 볼게요. 정보를 수신하는 을은, 자 이번에는 갑의 입장이 아니라 을의 입장으로 가볼게요. 정보를 수신하는 을은 수직이나 수평 편광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십자 필터나 대각이나 역대각 편광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대각 교차 필터를 사용해 갑이 전송한 편광을 통과시켜 정보를 수신한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을이 쓸 수 있는 건요, 십자 필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각 교차 필터가 하나 있대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쓴답니다. 근데 십자는 수직이나 수평을 통과시킨다 그랬고, 대각은 대각이나 역대각을 통과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갑이 전송한 편광은 중첩이 일부 남아 있어서 수직이나 수평 편광을 대각 교차 필터로 받으면 2분의 1 확률로 대각이나 역대각 편광이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좀 말이 여러 데 가봅시다. 수직이나 수평은 십자로 원래 받는 거죠. 그런데 수직이나 수평을 만약에 대각으로 받게 되면 수직은 이렇게 생겼고 수평은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대각은 X자 모양으로 생기니까 제대로 못 받아내잖아요. 그래서 수직이나 수평을 대각 교차 필터로 받게 되면 여기서 대각이나 역대각 편광이 된대요. 그거 밑줄 그어 두시고 이해되시는 거죠? 수직 수평이 십자로 가면 문제 안 생기고요. 수직이나 수평이 대각으로 가게 되면 대각이나 역대각 편광이 될 수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대각이나 역대각도 대각으로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실자 필터로 받게 되면 2분의 1 확률로 수직이나 수평 편광이 됩니다. 너무 어려운가? 정리 한번 해볼까? 아무튼 그런 거지. 수직이나 수평이 십자로 갈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수직이나 수평이 만약에 대각으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 2분의 1 확률로 대각이나 역대각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대각이나 역대각도 대각으로 갈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대각이나 역대각이 십자로 가게 되면요, 이때는 2분의 1 확률로 수직이나 수평이 나타날 수 있답니다. 됐죠? 여러분 한 번쯤 꼭 씹어서 곱씹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봤는데요. 6번에서 따로 지울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봐달라고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규칙을 바탕으로 갑과 을만 공유하면서 송수신 과정에서 참조하는 난수표라는 걸 만들어야 된대요. 자, 봐달락은 이제 난수표를 만드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난수표에는 을이 편광들을 순차적으로 봤을 때 각 순번에서 어떤 필터를 사용할지, 어떤 필터의 윗줄이죠. 그 다음에 무의미한 정보로 간주할 순번이 무엇인지의 밑줄인데, 그 무엇인지가 무엇이냐면 그 앞에 무의미한 정보에도 밑줄이죠. 그러니까 무의미한 정보가 무엇인지 이렇게 정해져 있고, 난수표를 만들기 위해 갑은요, 편광 필터를 임의로 조합해가지고 편광들을 전송하고, 을은 편광 필터를 임의로 조합해서 이를 통과한 편광을 수신한대요. 그러니까 갑이 쏴주면 을이 받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잘 봅시다. 갑이 수직, 역대각, 대각 순서로 3개의 편광을 보냈대요. 자, 갑이
요거를 어떻게 보냈냐면 수직, 역대각, 그 다음에 대각 요 순서로 보냈대요. 그랬더니 을이 요걸 어떻게 받았냐면 을이 요거를 십자, 그 다음에 십자, 그 다음에 대각, 요 교차 필터의 순서로 정보를 받았대요. 그럼 여러분 저희가 딱 봐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수직이나 수평은 십자로 받을 수 있잖아요. 대각이나 역대각도 대각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역대각을 십자로 받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 저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 봤더니 을이 수신한 평광은 첫 번째가 수직,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세 번째가 대각, 역시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요, 이 두 번째, 요거 역대각이 십자로 갔으니까 저희가 아까 앞에 정리했잖아요. 역대각을 대각으로 받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역대각을 십자로 받으면 요게 수직일 수도 있고 수평일 수도 있고 이 십자 필터를 거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수직이나 수평일 수도 있다. 이때 두 번째처럼 을의 필터에서 편광의 진동 방향이 바뀐 순번은 앞으로도 무의미한 정보로 간주한다. 여러분 이렇게 역대각을 십자로 받거나 혹은 뭐 수직이나 수평을 대각으로 받거나 안 맞는 예로 받을 때 요 녀석이 뭐가 되냐면 무의미한 순번이 된대요. 그쵸? 예. 그러면 을이 십자, 대각 교차 필터의 순으로 사용하고 십자, 대각으로 사용하고 이 중에서 두 번째는 버리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난수표가 만들어지며 갑은 이 난수표에 맞추어 가지고 매번 다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정보의 경우 을이 십자 필터를 쓸 거니까요. 갑은 0을 전송하려면 수직, 여러분 요거는 저희가 그 앞단락에서 정리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직일 때는 0이고 그 다음에 1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평일 때는 1이니까 그 앞에 있는 단락의 내용하고 함께 보시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예. 자, 이거 이따가 저희가 10번 문제 풀 때 한 번 더 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 놓치지 마실 거. 요렇게 수직이나 수평을 십자가 받는 건 괜찮죠? 또 대각이나 역대각을 대각이 받는 것도 괜찮죠. 근데 역대각이나 대각을 십자가 받거나 수평이나 수직을 대각이 받게 되면 그거 이제 무의미한 녀석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6번에서 지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양자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면 누군가가 광자 중에 일부를 도청에 빼내갈 때 그 광자들은 수신자에게 도달하지 않을 것이므로 도청 여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 도청 여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게 밑줄이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6번에 3번에 도청이 발생하면 즉각 알 수 있다가 거기 있습니다. 그거 지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난수표가 없으면 도청을 통해 얻은 광자로 정보를 해독할 수가 없다. 거기 역시 밑줄 그어놓고 5번을 보시면 양자 암호화 방식으로 전송된 정보를 도청한 이는 난수표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정보를 해독할 수 없느냐. 분명히 앞에 문장은 난수표가 없으면 해독이 안 된다 그래요. 있으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무의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청한 이가 임의대로 필터를 사용할 경우 정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6번이 이제 풀렸는데 답은 5번이었고 7번은 저희가 중간에 풀었어요. 그래놓고 8번, 9번, 10번 세 문제를 풀러 가야 되는데요. 문제를 푸는 여러분들은 8번 풀고 9번 풀고 10번 풀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번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니까 방금 했던 정보들을 가지고 까먹기 전에 10번을 먼저 풀어버리고 나머지 문제들을 해설해 드릴게요. 자, 이 타이밍에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1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앞서 저희가 봤던 것 중에 어떤 정보는 하나 저희가 적어 놓을 필요가 있냐면, 마단락에 보면 숫자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수직이나 혹은 대각평광일 때는 이때는 0이라고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수평이거나 역대각일 때는 뭐 하기로 했냐면
1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요 정도 정보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물론 문제를 푸실 때 그 생각을 하셨긴 하셨을 텐데 제가 문제 풀기 편하게 미리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의 보기를 볼게요. 정보 전송자 갑은 정보 수신자 을에게 양자 암호화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정보를 전송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이를 위해 갑이 사용하는 필터 A, B, C, D는요. 각각 순서대로 수직, 수평, 대각, 역대각이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을이 사용하는 필터 가가 십자 필터고요. 나는 대각 교차 필터래요. 먼저 난수표를 만들기 위해 갑은 D, C, B, A, D 순서로 필터를 사용해 을에게 전송했답니다. 자, 난수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갑이 보낸 게 뭐냐면 D, C, B, A, D 순서로 보냈대요. 그럼 여러분 거기 해보시면 되죠. D는 역대각, 제가 한 글자씩만 적어볼게요. 역대각, C는 대각, B는 수평, 맞지? 거기 그대로 따라오면 되지. A는 수직, D는 또다시 역대각,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요렇게 5개를 쐈대요. 그리고 을은 요걸 수신할 때 어떻게 했냐면 가, 나, 가, 나. 요거를 가, 나, 가, 나 이렇게 받았대요. 그러면 저희가 보면 가는 십자잖아요. 십자. 나는 대각이죠. 대각. 나 대각. 가는 십자. 나는 대각. 이렇게 받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무엇보다 먼저 눈에 띄는 게 요거 역대각은 십자로 못 봤지. 요거. 그 다음에 대각은 대각으로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수평은 대각 안 되죠. 수평이나 수직은 십자로 받아야 되잖아. 이거 안 되죠. 그 다음에 요거 수직은 십자로 받을 수 있죠. 역대각은 대각으로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어긋나게 받는 애들이 뭐가 된다 그랬어? 무의미한 애들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난수표 안에서는 몇 번은 무의미야. 1번하고 3번은 무의미다. 2, 4, 5 요것만 진짜인 거예요. 요 정보는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필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갑과 을은 각자가 사용한 필터의 정보를 공유해 난수표를 만들었고요. 갑은 이것을 참조해서 최초로 5개의 정보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을에게 전송했는데 을이 최초로 수신한 건 아래와 같대요. 자, 그럼 여러분 최초 수신한 거 다 읽어보셨을 텐데 저희가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볼게요. 이걸 지우기 전에 난수표를 만들 때 그렇죠. 여기 지금 난수표 만들 때였잖아요. 난수표를 만들 때 갑이 전송한 정보는 10, 111이냐? 근데 지금 요거 만들 때 갑이 전송한 정보가 D, C, B, A, D니까 요거 어떻게 되는지 보면 D는 역대각이니까 요거 1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대각이니까 0 여기는 수평이니까 1 여기는 수직이니까 0 여기는 역대각이니까 1 1, 0, 1, 0, 1 이렇게 보낸 거지. 맞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 1, 0, 1, 1, 1 그랬으니까 여기 틀렸네. 그래서 1번은 X 이렇게 가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그거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난수표를 만들 때 을은 수직, 대각, 수평, 수직, 역대각 순서로 편광을 수신했겠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역대각이 십자 필터를 지나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게 안 맞을 때 십자 필터를 지나면 역대각이 십자 필터를 지나면 수평이나 혹은 수직 2분의 1 확률로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수직 요게 올 수는 있겠죠. 두 번째는 대각 받았으니까 그대로 대각 가면 되잖아요. 세 번째는 수평인데 대각으로 받으면 저희가 아까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대각 되던가 역대각 되든가 2분의 1 확률로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근데 거기 수평이 나왔으니까 그 말은 안 맞네. 그 다음에 요거 수직은 십자로 받았으니까 그대로 수직이고 역대각은 대각으로 받았으니까 그대로 역대각이고 요 놈이 틀려서 안 되겠군요. 이해되십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 역대각을 십자로 받게 되면 안 맞는데 수평이나 수직으로 2분의 1 확률로 나온다 그랬고 여기 수평도 대각으로는 못 받으니까 나올 때 대각이나 역대각으로 나온다 그랬잖아.
요거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번, 2번이 다 안 맞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3번인데요. 난수표를 토대로 최초 전송할 때인데 최초 전송을 저희가 보려면 저기 정보 수신자 의리 최초 수신한 사항을 봐야 돼요. 자, 지우고 갈게요. 자, 갑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그 보기박스에서 정보 수신자 의리 최초 수신한 사항입니다. 갑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편광들을 필터에 통과시킨 후 필터를 통과한 편광들의 진동 방향을 확인한 결과 수평, 역대각, 대각, 수평, 대각 순서였대요. 자, 갑이 이제 아까 난수표를 만들었죠. 난수표상 몇 번은 버려라. 1번, 3번은 버려라. 그게 메시지였잖아. 어쨌든 그렇게 난수표를 만들고 난 뒤에 갑이 을한테 쐈대요. 쐈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수평, 역대각, 대각, 수평, 대각 이렇게 쐈대요. 그러면 원래 갑이 뭘 보냈는지는 저희가 이제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태인데 그 중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죠. 몇 번은 버리기로 했지? 요거 첫 번째 거 하고 세 번째 건 저희가 버리기로 했죠. 요건 아까 우리가 나온 얘기지.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난수표를 토대로 최초로 전송할 때 갑은 C, D, B, B, C 순서로 필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C, D, B, B, C 순서로 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아이고 힘들긴 하지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C는 거기 뭐냐면 요게 대각, 그 다음에 D는 역대각, 그 다음에 B는 수평, 그 다음에 B는 수평, 그 다음에 C는 고기 대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갑이 요걸 이렇게 쏘잖아요. 그러면 을이 중간에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요 정보를 받는 거야. 근데 그 필터가 아까 어떻게 돼 있었냐면 가, 나 순서로 받는다 그랬으니까 가는 여기 십자 필터, 그 다음에 나 여기는 대각 교차 필터, 대각 여기 그 다음에 가, 나 여기 대각 필터. 자, 지금 여기 뭐 하는지 헷갈리는 학생들 없지? 뭐냐면 보기 박스 처음 내용을 보면 을이 받을 때 필터는 가, 나 그 다음에 가, 나 순서의 필터를 쓴다 그랬으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서 대각을 쐈는데 십자 필터를 거쳐가지고 수평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안 맞으니까 십자 필터 거치면 수평이나 수직이 2분의 1 확률이라 그랬죠. 요거 가능하네. 역대각은 대각 지났으니까 역대각 그대로 와야 되죠. 수평은 대각 지나니까 역시 대각이나 역대각 2분의 확률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거 가능하겠죠. 수평이 십자 지났으니까 수평 그대로 나와야 되고 대각이 대각 필터 지났으니까 대각 그대로 나와야 되고 요거 맞네. 정답은 3번. 걔는 가능합니다. 4번 마저 볼까요? 난수표를 토대로 최초 수진할 때 을은 가나 가가 나냐? 요거는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가, 가, 나니까 세 번째 게 잘못돼서 틀렸고 을이 최초 수신한 후 무의미한 정보를 제외하고 남는 거 요거 빼면 요거 세 개 남는 건데요. 역대각이 아까 얼마로 따지기로 했냐면 1로 따지기로 했고 수평은 얼마로 따지기로 했냐면 1, 대각은 0으로 따지기로 했거든요. 110이 돼야 되는데 거기 111이라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거 이해한 거지. 얘가 쏜 거를 을이 요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요렇게 받은 거니까. 알겠죠? 아주 어려웠는데요.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예. 그리고 이해 안 되면 저한테 꼭 질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8번하고 9번을 풀러 가는데 8번의 내용을 좀 보세요. 8번은 보기 박스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문제일 때 머릿속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보기 박스에서 앙상블 해석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8번에 보면 코펜하겐 해석과 앙상블 해석을 비교하라 그랬으니까요. 앞에 코펜하겐 해석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남을 수도 있으니 보기 박스 그거 읽고 앙상블 해석과 관련된 내용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먼저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번은 코펜하겐 해석은, 2번은 코펜하겐 해석은, 3번은 코펜하겐 해석은 이렇게 나가잖아. 그런데 4번이 앙상블 해석은, 5번도 앙상블 해석은 그랬으니까 보기 박스에 있는 내용만 갖고 얼른 풀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걸 먼저 공략하시는 거예요. 자, 보기를 봤더니 앙상블 해석은 미시 세계 입자들이 중첩 상태에 있지 않다고 보고 중첩 상태에 있지 않는다는 말에 밑줄. 참고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아까 코펜하겐 아저씨는 중첩돼 있다 그랬고 관측하게 되면 붕괴돼서 하나가 된다 그랬는데 요거 앙상블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중첩 자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차이가 있지. 입자들의 상태가 확률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통계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4번에 앙상블 해석은 코펜하겐 해석과는 달리 그걸 빼고 생각하면 특정 광자의 진동 방향은 관측할 때마다 확률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그랬는데 앙상블 해석은 확률적으로 보는 애들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보는 애들이니까 확률적으로 본다는 그 말은 안 맞는 말이 되죠. 4번은 거기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의 각 운동량을 스핀이라고 하는데 그게 2분의 1 확률로 위쪽 방향 혹은 2분의 1 확률로 아래쪽 방향이라고 할 때 수많은 전자들 중에 절반은 위쪽 방향의 스핀을 지니고 있는다는 말이에요. 밑줄. 나머지 절반은 아래쪽 방향의 스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지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밑줄. 그러니까 코펜하겐 아저씨는 중첩돼 있다가 관측되는 순간에 붕괴된다 그랬으니까 여러 개였던 것이 하나로 선택되어진다 그랬고 여기 앙상블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게 여러 개 중에서 선택되는 게 아니라 중첩되어 있지도 않고 원래 위, 원래 아래 이게 선택되는 게 아니라 타고날 때부터 위를 가지고 태어나고 타고날 때부터 아래를 가지고 타고난다는 거예요. 여러 개가 위아래가 중첩되어 있다가 하나가 선택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해석에 따르면 우리가 이렇게의 전차를 관측할 때 스핀이 위쪽 방향인 것으로 관측되는 것들이 5천만 개, 아래쪽도 5천만 개. 그러니까 원래 타고날 때부터 그런 애들이 절반씩 있다는 거지 중첩된 게 붕괴되면서 위 또는 아래로 선택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위는 위고 아래는 아래였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앙상블 해석은요. 특정 전자는 관측 행위와 무관하게 아까 코펜하겐 아저씨는 관측되면 중첩됐던 게 붕괴된다 그러잖아. 그게 아니라 무관하게 스핀 방향이 원래부터 결정돼 있다. 지니고 태어났다고 본다. 그게 답인 거예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안 봐도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시간을 아끼는 방법인데요. 나머지 것들 좀 보여드리면 1번 코펜하겐 해석은 앙상블 해석과 마찬가지로 관측하기 전 특정 입자의 위치와 속도가 불확정적이라고 본다. 코펜하겐은 불확정적인데요. 앙상블은 지니고 태어나니까 확정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건 사실 마찬가지로라는 말이 틀린 거지. 2번 코펜하겐 해석은 앙상블과 달리 중첩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입자가 관측에 의해 붕괴될 확률이 2분의 1이다. 여러분 거기 그 말이 참 재밌는데 헷갈리니까 앙상블 해석과 달리를 떼어내고 생각해보면 코펜하겐 해석은 중첩된 상태인 입자가 관측되고 나면 무조건 붕괴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개로 중첩돼 있다가 관측 행위가 있으면 바로 붕괴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확률은 2분의 1이 아니라 1이에요. 1. 100%입니다. 중첩돼 있는 애들은 관측되면 붕괴되는 거예요. 여러 개 있던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몇 퍼센트? 절반만? No. 모든 입자는 중첩돼 있다가 관측되어지면 모두 붕괴, 하나로 확정되는 거예요. 확률의 2분의 1이 아니라 100%, 100%. 1이에요, 1. 그래서 안 맞는 겁니다. 3번, 코펜하겐 해석은 앙상블과 달리 특정 위치에 있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입자란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면 이 말이 참 어려웠는데요. 아까 저희가 뭐라고 봤냐면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파악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치를 재려다 보면 속도에 오차가 생겨가지고 동시에 측정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확정될 수 있는 입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인될 수 있는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지. 말장난 같은데 생각 잘 한번 해보세요. 그치? 그러니까 확인은 할 수 있어. 확인은 할 수 있는데 확인하는 순간에 오차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지 확인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는 확인될 수 있는 입자란 존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맞겠습니다. 어려웠죠? 예. 자, 마지막으로 9번인데요. 양자 암호화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 정보 전송자가 보내는 편광은 광자가 단 한 해의 상태로 붕괴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중첩되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글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7페이지에 제일 윗줄을 보면 뒷부분에 그런데 갑이 전송한 편광은 중첩이 일부 남아있어서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수직이나 수평 편광을 대각으로 받게 되면 대각이나 역대각이 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치? 예. 그래서 중첩된 것도 있으니까 1번이 안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2번 그쵸? 광자는 편광 방향에 따라서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었죠. 그래서 0에 해당되는 애들 2개 1에 해당되는 거 2개 있었지. 3번 정보 전송자는 무의미한 정보를 보내는 순번에서 필터를 임의로 선택해도 된다. 여러분 어차피 무의미한 거니까요. 뭘 써도 상관없죠. 4번 난수표가 정해지면 해당 난수표를 참조해서 여러 차례 각기 다른 정보 전송하는 거죠. 5번에 정보 수신할 때는 십자나 대각 말고 딴 거 쓰면 안 되죠. 전혀 위에 다른 거 뭐 없잖아. 다른 필터 뭐? 무슨 모양?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3월에 너무 어려운 걸 접했잖아요. 다시 그 절벽 같은 느낌을 안 느끼려면 이런 어려운 것들을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힘드시면 잘게 쪼개서 읽어도 보시고 문제 푸시고 여러 번 보시는 것도 좋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저희가 더 어려운 것도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여러분. 선생님 미워하지 마세요. 니네들 잘 되라고 이러는 거니까. 알지? 끝! 수고하셨습니다.